오피스텔 관련해서 뭔가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법이. 그죠? 사실 오피스텔 그 주택수에서 뭐 빼겠다 뭐 이런 내용의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뭐 확정돼봐야 알겠지만 이게 쉽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오피스텔이 사실 뭐 건축법에도 연결돼 있고 세법에도 연결돼 있고 하기는 한데 근데 세법상으로 연결되는 게 이게 박쥐 같은 성질이 있어요. 취득세 낼 때는 사실 주택으로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가 취득세여서 4.6% 내고 근데 주택이면 뭐 1%에서 3%의 매매 취득세 뭐 이렇게 다를 건데 그런 게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가장 오피스텔이 이제 속을 썩이는 건 사실은 양도소득세예요. 이게 아까 취득부터 다시 하나씩 말씀드리면 취득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거요. 4.6%의 일반적인 이제 건물 취득한 걸로 봐요. 근데 또 웃긴 게 주택이 많으면 취득세가 중과가 나와요. 이제 매매 취득세 중과가 나오거든요. 그 주택수 카운팅할 때는 오피스텔은 또 넣어요. 그러니까 막 웃겨요, 법이. 그리고 보유할 때도 내가 오피스텔을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내잖아요. 재산세 낼 때 나 이걸 주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봐줘요. 그럼 종합부동산세도 주거용으로 나와요. 근데 그 신고를 안 한다? 그럼 그냥 상업용으로 나와요. 종부세가 빠지는 거예요. 이게 오락가락해요. 근데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두 가지 세금은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막 추징이 된 세금이 아니에요. 근데 오피스텔이 양도소득세에서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네. 오피스텔은 80% 이상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는 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유념을 해라. 왜냐면은 오피스텔이 있고 다른 주택이 있고 오피스텔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오피스텔을 나는 상업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 이제 이 세입자가 진짜 거주하고 있었던 거야.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어서 전입신고를 막 한 거예요. 막 가끔 그러시잖아요. 중개사 사무실에서 뭐 이거 주거용으로 절대 안 쓸 거고 그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안 하기로 했다. 특약 문구를 써놓잖아요. 그럼 저는 그 얘기를 해요. 이걸 써놨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래 쓰겠다라는 걸 말하는 방증이다. 이런 그치. 문구를 쓰시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당연한 걸. 당연한 걸 왜 써놓냐. 써놓는 이유가. 네. 왜 써놓냐. 이거는 상업용인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주거용인데 주거용인 것처럼 안 보이려고 하는 이 문구를 써놓는 건데 이게 좀 웃기지 않냐. 그러네요. 범죄자가 나 범죄자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말이랑 비슷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요거 문구 자체는 내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문구는 차라리 쓰지 말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문구를 썼다고 할지언정 이 세입자는 불안하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 전세 보증금 날라가면 어떡해 라고 해가지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거용이면 어디서 전입신고나 이제 확정일자 받죠? 당연히 주민센터에서 받잖아요. 주민센터. 근데 내가 이게 상업용으로 상가로 쓰고 있다, 사무실로 쓰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국세청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적용받는 확정일자는 국세청 가서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아예 법이 다른데 이걸 만약에 이제 주택 관련된 걸로 해가지고 신고를 해버렸다 그러면 그 기록이 남잖아요. 네. 그럼 나는 당연히 얘를 팔 때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오피스텔이 카운팅이 됨으로 인해서 비과세가 아니라 당신은 주택 2개니까 비과세 못 받아. 라고 하는 예규가 이미 한 20년 동안 엄청 쌓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통계적으로 한 번씩 검색을 해봐도 70% 이상을 주거용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자산 관리하실 때 오피스텔을 좀 가벼이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취득이나 보유 단계에서는 오피스텔이 좀 더 라이트해요. 적용할 때 엄격하진 않아요. 아니 뭐 그런가 보다 넘어가요. 대부분 좀 넘어갈 때도 맞아요. 있는데. 비과세라고 오피스텔은 몇 개 있어도 된다. 막 이렇게들 얘기를. 근데 많이 이제 하던데.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로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달라요. 얘기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오피스텔 그럼 주거용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 어떻게 아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간단해요. 이게 조사관들이 와가지고 문 열어봐요. 똥똥똥. 근데 거기 막 침대 있고 뭐 누가 봐도 바로 살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주거용이네. 예. 그렇게 볼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좀 애매한 게 당연히 다 그런 시설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상업용인 데는 아예 그런 것들이 없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루에 이제 온돌이 안 깔려 있는 데도 있기도 하죠. 이제 형태가 결국 다 다르니까. 그쵸, 시멘트로 돼 있는 곳도 있고. 맞아요. 결국은 그 오피스텔에 대한 입증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경우가 많고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고 그런 거주 환경을 하고 있는지 그런 요건들을 생각보다 많이 보고 있다. 특히나 비과세 때 엄청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비과세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일반적인 주택이다 그러면 저도 최근에 한 건데 이게 비과세 받으면 0원인데
이게 과세 일반 과세 받으면 한 3억 5천 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크잖아요.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조사관님 입장에서는 이게 오피스텔이 주택이면 이 3억 5천이 추징되는 상황인데 이건 꼭 봐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라고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액의 차이가 취득세랑 보유세보다는 양도소득세는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엄청 좀 크네. 꼼꼼히 봐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자산 관리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추후에 이제 개정되는 사항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따라가서 이제 세법 적용에 대해서 본인 자산 관리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